안녕하십니까. 성격심리학 11주차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로저스의 인간 중심 접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로저스의 인간 중심 접근은 지난 시간에 수업했던 매슬로의 자아 실현 접근 등과 함께 인본주의적 관점에 속하는데요. 405페이지 인본주의적 관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심리학의 제1세력을 정신역동주의라고 한다면 제2세력은 행동주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행동주의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1세력인 정신역동 접근에서는 인간이 생물학적 본능적인 욕구에 의해서 지배된다. 이렇게 주장을 한 반면 이세력인 행동주의에서는 동물이나 인간이나 학습 원리에 따라서 행동한다. 동물과 인간은 별 차이가 없다. 이런 관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인간의 자유의지, 선택,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인본주의는 심리학의 제3세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동물과 달리 또 어떤 본능에 이렇게 좌지우지되는 이런 존재가 아니고 인간 고유의 특성, 가치가 있다라고 강조하는 입장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로저스의 인간 중심 접근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로저스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질문은 어떻게 자아 실현을 도울 수 있는가? 누가? 부모, 교사, 상담자의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로저스의 이론을 살펴보고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에 대해서 성찰해보는 시간, 그리고 삶의 긍정적인 변화를 위한 조건, 세 가지에 대해서 활동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인간 중심이란 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인간 중심. 인간 중심. 그 반대말은 뭘까요? 인간 중심. 인본주의. 휴머니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 반대말은? 네. 인간 중심의 반대말은 상대적인 개념은 서양 문명의 흐름을 보면 신본주의와 인본주의의 대립 이런 식으로 설명하기도 하는데요. 서양 문명은 신본주의와 인본주의가 서로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 하는 관계였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간 중심의 반대 말 중에 하나는 바로 신중심. 대표적인 예로 예전에는 인신공양, 즉 신에게 인간을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그 신의 뜻에 따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인간보다 신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요즘에도 어떤 종교적인 측면에서는 인간도 중요하지만 신의 뜻에 따라서 인간의 개인 의지보다는 선택보다는 신의 뜻에 따라서 사는 것을 또 소망하는 사람들도 있죠. 자, 신중심, 인간중심. 또 다른 측면에서 인간중심, 인본주의의 반대말은 그렇죠. 몇몇 학생들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네요. 물질 중심, 보통 물질주의라고 그러죠. 물질주의. 자본주의, 세금주의. 인간보다 돈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어떤 그 사람의 재산으로 판단한다든지 뭐
차로 판단한다든지, 예전에 뭐 흉악한 범죄 중에 인신매매 이런 거 있잖아요.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인간의 이 어떤 기본적인 권리조차도 던져버리는 이런 것들이 바로 물질주의, 물질 중심주의 이런 거죠. 자, 또 한 가지 측면에서는 인간 중심이란 말은 방금 인본주의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말씀드렸던 정신 역동이나 또는 행동주의에 반대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정신 역동은 우리 인간이 어떤 욕구에 따라서 반응하는 존재다라고 봤고요. 행동주의에서는 인간이나 동물이나 모두가 다 자극 반응 원리, 학습 원리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일 뿐이다. 별 차이가 없다. 이런 관점이었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뭐 동물이나 인간이나 뭐 거기서 거기다 이런 관점이에요. 하지만 인간 중심에서는 우리 인간도 동물은 동물이지만 그래도 특별한 가치가 있다 라는 측면에서 인본주의, 인간 중심을 내세우게 된 겁니다. 뭐 이 세 가지 측면하고 반대되는 상대적인 대응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요즘에 인권 교육 이런 거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인권, 천부 인권, 하늘이 부여해준 우리 인간은 인간이라는 그 이유만으로 존중받아 마땅하다. 존중받아 마땅하다. 뭐 나이, 직업, 성별 이런 거 상관없이 인간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존경받아 마땅하다. 두 번째는 뭐예요? 핵심은 존중받아야 되고 차별받지 않아야 된다. 네, 이게 같은 말인 것 같지만 어쨌든 좀 더 강조했습니다. 나이, 직업, 성별 이런 거에 따라서 차별받지 않고 존중받아야 된다. 이런 것이 이제 인본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생각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로저스는 상담 이런 이론가 또 치료자들 중에서도 상담의 성인, 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만큼 이 로저스의 이 인간 중심 접근 그리고 또 공감 이런 것들이 상담에 굉장한 영향력을 미쳤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재를 보면서 로저스의 생애, 주요 개념, 또 성격에 대한 명제, 평가 기법, 적용 이런 부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26페이지에 보면 로저스의 인간중심 접근은 프로이트 정신분석에서 말하는 치료자 중심, 치료자가 내담자의 정신을 심층을 분석해내잖아요. 그래서 이제 치료자의 분석이 중요한 치료자 중심인데 거기에 반해서 로저스의 인간 중심 접근은 내담자 중심 치료 이거를 강조했고요. 또 비지시적 접근이다. 그리고 이제 로저스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동기로서 실현화 경향성, 즉 자아 실현을 강조했습니다. 로저스의 생애와 관련해서 다음을 보도록 하죠. 로저스는 넷째로 태어났고요. 부모님이 근본주의 기독교적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었다. 네. 독실한 신자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도덕적 행동,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도덕적 행동, 정서 표현의 억제.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로저스는 어땠어요? 그래서 가족이 조금도 따뜻하거나 애정적이지 않았다. 뭐 근본 기독교적인 어떤 기독교에 충실한 사람이 기독교에 충실한 사람은 뭐 따뜻하거나 애정적이지 않다 이런 것은 아니고 로저스의 가족이 그랬나 봐요. 부모가. 그래서 이제 뭐 위스콘신 대학에 입학했는데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한 반작용으로 로저스는 인간 중심 접근해서 공감을 강조한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도 이제 초기 아동기 경험, 지금 계속 우리 성격 심리학에서 그 부분을 강조하죠. 초기 아동기의 경험, 특히 주양육자인 부모와의 관계, 이 경험에 따라서 어떤 측면은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어떤 측면은 또 반대로 이렇게 하는데, 로저스는 반대로 이렇게 삶의 방향을 잡았던 것 같네요. 자, 그런데 농업에 대해서, 심리학에 대해서 별로 그 당시에는 재미를 느끼지 못하고 종교 공부를 시작하면서 목사로서 이제 진로를 준비하려고 신학교에 입학했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의 종교적 믿음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콜롬비아 대학에서 심리학 강의를 들으면서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됩니다. 427페이지에 보면 기독교는 개개인의 욕구를 만족시켜 주는 거구나.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인간의 어떤 욕구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에 가서, 성당에 가서 하소연한다는 거죠. 또 기도하는 거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종교가 아니고 인간이다. 이런 식으로 로저스가 이제 어떤 나름대로의 깨달음을 갖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심리학 강의를 들으면서 이제 인간 심리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심리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네, 교수로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네. 생애 후반기에는 보다 커다란 사회 갈등이나 세계 평화를 위한 이런 활동에도 기여를 했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 428페이지에서 로저스의 주요한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저스의 가장 유명한 말 중에 하나가 경험은 나에게 최고의 권위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이거를 일반적인 말로 하면 seeing is believing,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이런 거하고 비슷한 말이죠. 자기가 경험한 것을 믿는다, 이런 말인데, 여기서는 경험이 나에게 최고의 권위다라는 것은 그만큼 경험이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로저스의 이론에서는 유기체가 경험을 통해서 어떤 가치를 형성하고 그 가치를 실현하면서 자아 실현에 이르게 된다. 이 과정을 함축하고 있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잠시 후에 더 설명드리도록 하죠. 자, 유기체. 유기체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뭐 생명체, 이런 말하고 생명체라는 말과 그냥 같이 쓸 수 있는 말인데요. 유기체가 어때요? 처음부터 모든 걸 다 알고 있지는 않죠. 근데 경험을 통해서 어떤 것은 좋은 거, 어떤 것은 안 좋은 거. 자, 여기서는 사회적 가치라기보다는 먼저 생존을 위해서 좋은 것인지 안 좋은 것인지를 경험을 통해서 파악해 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린아이가 뜨거운 그릇을 만져서 뜨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뜨거운 그릇이나 음식을 만지면 위험하고 안 좋은 거구나, 이렇게 알아가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어떤 것은 좋은 것이고 어떤 것은 안 좋은 것이다, 이런 가치를 형성하게 되고, 그 경험을 통해서 거기서 이제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 바로 자아 실현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유기체는 현상학의 영향을 받아서 현상학적 장을 구성한다. 유기체 경험의 전체가 바로 현상학적 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게 이제 여러분 또 뭐 개인이라고 합시다. 개인이라는 이 유기체라고 한다면, 이 유기체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또 본인이 지각하고 있는, 의식하고 있는 이
현상학적 경험의 장, 자석이 있고 자석에 자기장이 미치는 것처럼, 자석과 자기장처럼 여러분들이 여러분 나라는 존재가 이렇게 지각하고 있는. 근데 여기서 지각이라는 것은 단지 그냥 의식뿐만이 아니고 어떤 무의식적인 측면까지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험의 장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상학을 앞에다가 주관적 현상학 이렇게 붙이면 좀 더 좋은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들이 이 온라인 수업을 듣고 있는데, 이거를 듣는 이 순간에 여러분들의 경험은 여러분들의 현상학적인 이 경험 속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다 주관적을 붙였기 때문에 사람마다 본인의 경험이 다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세계도 객관적으로 실제인지 아닌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현상학적으로 내가 지각하고 있는 세계.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왼쪽 오른쪽을 둘러봤을 때 벽이 있고, 뒤에는 뭐가 있고, 아래에는 뭐가 있고, 위에는 뭐가 있고, 이런 식으로 뭔가 내가 자각하고 있는 어떤 영역, 이런 게 있죠. 또는 이거를 여러분들이 뭐에 비유할 수 있냐면, 게임을 하다 보면 게임의 주인공이 있고, 그 게임의 주인공이 이렇게 여기저기 돌아다니잖아요. 네. 그러면 그 게임의 세계가 있죠. 그 게임 안에 세계가. 네. 그렇듯이 여러분들도 지금 살아가면서 본인이 자각하고 있는 경험의 어떤 필드, 장, 또는 경험의 세계가 구성한다. 자, 이 장을 하나의 어떤 세계, 이렇게 보는 것도 좋은 해석이 되겠습니다. 개인이 행동하는 것은 이런 현상학적 장 속에서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이 현상학적 장의 가장 중심에 있는 게 뭐다? 자아입니다. 네. 현상학적 경험의 주체. 자아는 개인 내부에 있는 작은 사람이 아니다. 경험과 지각의 패턴은 의식화될 수 있다. 네. 이 자아 또는 자아 개념은 조직화되고 일관된 패턴인데요. 여러분들이 나는 어떤 사람이다, 이런 것들을 조직화시킬 수 있고 의식화, 알아차릴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자아에는 현실적 자아와 또 이성적 자아가 있습니다. 로저스 이론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또 중요한 개념이 바로 실현화 경향성인데요. 실현화 경향성이란 430페이지 유기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잠재력을 실현하고 유지하고 향상시키려고 하는 것. 실현화 경향성은 사람, 동물뿐만이 아니고 모든 생명체에서 볼 수 있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실현화 경향성을 다른 의미로는 자아 실현 경향성, 유기체의 실현화 경향성.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인간은 자아 실현 경향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모든 생명체는 실현화 경향성이 있는데, 자, 제가 예전에 떡갈나무의 비유를 하면서 이것도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이 유기체가, 콩이라는 유기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근데 그 능력을 뿌리를 내리고 또 싹을 틔워서 이파리를 내고 다음에 또 여기다가 이제 콩이 이렇게 열리겠네요. 이런 식으로 잠재력을
현실화하는 이런 과정, 이것이 바로 실현학 경향성. 일반적인 의미로는 우리 인간은 자아실현 경향성, 바로 자아실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죠. 정상적인 어떤 인간, 좋은 인간의 발달 과정은 실현학 경향성에 따라서 이제 진행이 되는 건데요. 자, 어떤 개인이 있죠, 개인. 뭐 사람이 있다면, 개인이 있다면 이 개인은 누구나 실현학 경향성, 자아실현 경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 경험하는 유기체로서 이 개인은 신체적인 또 어떤 주관적 현상학적 경험의 장, 이걸 가지고 있는데요. 이 경험의 장 속에서 계속 경험을 하면서 어떤 것이 좋은 것이고 어떤 것이 안 좋은 것이다 라는 가치를 형성하게 됩니다. 가치, 어느 것이 제일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가치를 실제 실현해요. 이것이 바로 행복한 삶, 또 뭐 멋진 삶, 의미 있는 삶이 되겠죠. 그래서 개인이 자기 자신의 가치를 실현해 가는 과정이 바로 자아실현,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요. 문제는 이 가치를 자기가 이제 경험을 통해서 찾고 자기가 실현하면 좋은데, 이 과정에서 어때요? 개인은 실현화 경향성도 가지고 있지만 부모로부터 존중받고자 하는 욕구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존중받고자 하는 욕구 때문에 부모에 의한 가치 조건화라는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자, 여기 가치하고 이 가치 조건화. 가치 조건화라는 것은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if then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만약 너가 이렇게 한다면 너를 then 이뻐해 줄 거야. 너는 착한 아이야. 즉 너는 오케이, 너는 동그라미야. 만약 너가 이렇게 한다면 then 그때 너는 나쁜 아이야.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치의 조건화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자발적으로 가치를 생성하고 실현해가는 이 정상적이고 좋은 발달 단계 말고 부모에 의해서 가치가 조건화되는 과정이 일어나는데요. 이게 이제 너무 가치의 조건화가 심하게 됐을 때 아이는 여기서 자기 자신의 경험을 왜곡하고 부정하게 되면서 어떤 자아실현이 아니고 정서적인 문제를 경험하게 된다. 그래서 가치 조건화가 심화되면 자기 자신의 경험을 왜곡하거나 부정하게 됩니다. 글씨 쓰기가 어렵네요. 네. 자, 바로 이 말이죠. 부모로부터 긍정적인 자기 존중을 받기 위해서, 여기서 존중이란 말은 사랑이란 말하고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은 자기 실현 욕구도 가지고 있지만 부모로부터 존중받고 사랑받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가 if then 가치 조건화를 내걸게 되면 자기 자신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부모가 이렇게 내거는 조건에 맞추게 되는 이 과정에서 이 자연스러운 발달 과정이 발현되지 못하고 자기의 경험이 왜곡되거나 부정되면서 어떤 문제를 경험하게 됩니다. 프라블럼, 필요하죠. 정서적인 문제를 경험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로저스는 자아 실현을 돕고 또는 이 가치 조건화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사람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제
삶의 변화를 위한 방법 3가지 또는 상담자의 태도 3가지를 제시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로저스 이론의 큰 틀이죠. 정상적인 발달 또는 사회 부적응이나 또는 어떤 문제를 경험하는 어떤 과정, 그리고 이거를 좋은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방법.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런 방식으로 논리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자, 431페이지를 보시면 가치의 조건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읽어보는 게 중요한데요. 위에서 3번째 단락, 아동은 기본적 욕구인 긍정적 자기 존중을 얻기 위해서 노력한다. 그것 때문에 가치의 조건화 태도를 형성하게 된다. 왜냐하면 그 왜냐하면 가치의 조건화는 아동이 주관적으로 경험한 사실을 왜곡하고 부정하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그 윗줄 유기체가 경험을 통해 실현화 경향성을 성취하는 것을 방해하는 주요 원인이 된다. 자, 이걸 if then으로 한번 해보죠. 그래서 이제 이걸 이해하기 굉장히 힘든데, 예를 들면 어린아이가 이제 뭐 사촌들을 만난다든지, 명절 때 사촌들을 만난다든지, 또는 오랜만에 가족들과 함께 외식을 갔어요. 자, 뭐 외식을 갔다고 합시다. 외식 또는 명절에 사촌 만나는 거, 이런 거 굉장히 즐겁죠. 그래서 어린아이는 너무 즐겁고 재미있기 때문에 막 떠들었어요. 네. 아파트에서 막 쿵쿵거리면서 뛰어다니고 떠들고, 또 뭐 식당에 가가지고 막 떠들었어요. 너무 즐거워서 막 떠든 거야. 이건 이제 자기 자신의 이때 외식이나 사촌들 만난 경험 속에서 이런 경험이 나한테는 굉장히 즐겁고 나다운 거거든요. 즐거운 경험인데, 이때 가치 조건화에 걸리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만약 너가 조용히 하라고 밑에 층에서 올라오겠다, 뭐 이런 거죠. 조용해. 옆에 사람들을 밥 먹는데 너 혼자 그렇게 뛰어다니면 되겠어?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if then, 그러지 않으면 너는 나쁜 아이가 되는 거야. 만약 너가 조용히 한다면 너는 칭찬받고 착한 아이, 너가 계속 떠든다면 너는 나쁜 아이가 돼. 자, 여기서 왜곡과 부정이 일어나는데요. 왜곡은 뭡니까? 아이는 그냥 즐거운 그 자체예요. 자기 자신의 이 온 몸으로 이거를 자연스럽게 경험하고 있는데 나쁜 아이로 왜곡됩니다. 자, 내가 이게 나쁜 건가? 외식에 즐거워가지고 막 뛰어다닌 거, 또 사촌들과 재밌게 노느라고 쿵쿵거리는데 이거는 나쁜 아이로 왜곡돼요. 또 내가 그러면 이제 착한 아이가 되기로 하면 어떻게 되죠? 그래서 이 뛰어놀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고 착한 아이처럼 이렇게 행동을 하게 되면 나의 이 경험이 부정되는 거죠. 자, 왜곡과 부정의 의미를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외식, 사촌들과 뛰어놀았던 경험, 이걸 바탕으로 해서 왜곡은 뭐예요? 내가 이렇게 신나게 놀고 있는데 그거를 나쁜 아이로 왜곡됐어요. 나의 행동이. 그 다음에 반대로 내가 착한 아이처럼 굴면 어떻게 되죠? 나의 이 즐거운 경험을 부정하게 되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자기 자신의 나다운 이런 경험들은 제대로 발현을 못하는 겁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가치의 조건화가 다 잘못된 것이냐? 부모가 어떤 자녀를 훈육할 때 보통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이건 하면 돼, 이건 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칭찬과 처벌, 당근과 채찍. 이제 행동주의에서도 이걸 강조하는데, 행동주의를 사실은 이거는 비판한 겁니다. 이 if then 구조는 행동주의의 강화와 처벌을 하고 비슷한 거죠. 로저스는 자기만의 방식으로 행동주의의 강화와 처벌의
한계 또는 부작용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 때문에 어떤 정서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자아 실현화 경향성을 제대로 발현할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이제 이 과정에서 이 과정을 좀 더 설명하게 되면 432페이지 주관적인 내적 경험과의 불일치. 이건 뭐냐면 아까 자아에서 현상적인 자아하고 이상적인 자아가 있다고 했죠. 현상적인 자아하고 이상적인 자아가 이렇게 서로 어느 정도 일치하면 이 사람이 안정되어 있어요. 자신감이 생기고. 그런데 현실적 자아하고 이상적인 자아가 이렇게 차이가 크면 즉 무슨 말이냐, 부모가 제시하는 이상적인 자아, 너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 하고 개인이 내부적으로 지각하는 현실의 나의 모습이 차이가 크면, 예를 들면 부모는 어렸을 때부터 너는 의사, 교수, 판사, 변호사 되라 이렇게 했는데 지금 자기는 겨우 뭐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다. 중소기업 다니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만은 이 간격이 이상적인 자아, 내가 되어야만 하는 이상적인 모습하고 현실적인 모습 사이에 괴리, 그 차이가 크다면 바로 정서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것이 이제 로저스의 이론에서 이제 중요한 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의 어렸을 때 경험을 떠올려서 내 삶에 어떤 가치가 작용하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부모님이 예뻐해 주셨나요?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가장 혼이 났나요? 이 둘의 항목을 통해서 부모님이 나에게 가장 강조했던 가치는 무엇인가? 예를 들면 예전에 어떤 학생이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동생들을 잘 돌봐라. 형제 간의 우애, 또 언니, 형으로서 책임감, 이거를 강조했어요. 자,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나? 자, 이 가치가 현재 삶에 자기화되어 있으면 정말 완전히 내 것이 됐기 때문에 거부감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나한테 압력으로 작용하고 내가 여기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은 자기화가 된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내사된 가치라고 합니다. 내사, 인젝션. 내사는 내 안에 주사기로 이렇게 약물을 쭉 주입하면 내 안으로 쏙 들어오죠. 이게 내사인데요. 내 안으로 이렇게 쏘아져 들어온 거예요. 부모님에 의해서 내 안으로 이렇게 해라. 우애 있게 살아라. 네가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내 안으로 주입이 됐어요. 하지만 나는 여기에 대해서 완전히 자기화가 된 것이 아니고 거부감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소화되지 않은, 마치 체한 것처럼 이렇게 내 삶의 중심으로 통합되지 못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이런 가치를 내사된 가치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다르게 행동을 하는 거죠. 자, 어떤 사람은 자기에 대해서 그 행동을 부모님이 제시한 거를 그래, 나는 그래야지, 언니로서 당연히 그래야지, 이렇게 기꺼이 하는 반면, 또는 이 내세된 가치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하기도 하고요. 또는 이 거부감이 너무 강해서 다르게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자, 다시 어떤 유형이 있어요? A형은 완전히 자기화돼 가지고 정말 그렇게 살아요. 네. 어떤 사람은 여기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삽니다. 이게 이제 내사된 가치죠. 그런 행동을 해요. 또 어떤 사람은 이 거부감이 강해서 이것과 반대로 또는 다르게 행동을 하는 것이죠. 네. 뭐 한편으로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한번 점검해 보기 바라고요.
자, 그렇다면 실현화 경향성을 통해서 자, 인간이 경험하는 유기체로서 자아가 이런 현상학적 경험의 장에서 경험을 통해서 무엇이 중요한지 가치를 딱 찾았어요. 아, 이게 중요하구나. 가치를 찾고 그 가치를 이렇게 실현했어요. 이거는 이제 자아 실현한 사람 또는 충분히 기능하는 사람. 메슬로우도 자아 실현한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말했는데 그것하고 좀 비슷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제 로저스는 이런 사람을 충분히 기능하는 사람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자아 실현한 사람 이것하고 비슷한 용어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게 이거네요. 경험에 대한 개방성. 경험에 대한 개방성은 자기가 경직된 사고를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여행이라든지 어떤 새로운 조건의 변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유연하게 받아들이면서 수용적으로 대처하는 이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매 순간에 충실, 실전적인 삶이고요. 자기 자신을 신뢰한다. 유기체의 지혜를 신뢰합니다. 그 다음에 창조적이고 선택의 자유가 있고 어려움에 회피하기보다는 직면해서 다른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433페이지에 보면 충분히 기능하는 사람에 대한 예로서 로저스는 그의 책 진정한 사람 되기에서 이런 내용들을 기술했습니다.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아닌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이 결국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정말 자, 이 저명한 학자가 또 치료자가 가장 강조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내가 아닌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 뭐예요? 나 자신을 죽이고 남에게만 맞춰주는 것. 뭐 이런 거죠. 예를 들면 남에게 맞춰주기. 남에게 맞춰주는 것은 한편으로는 좋은 사회적 스킬입니다. 근데 그렇게만 하는 거, 하기 싫은데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 이런 것은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죠. 남에게 맞춰주면 결국 도움이 되지 않는다. 나 자신에게도 그 사람에게도. 두 번째, 신기한 역설은 있는 그대로의 나를 수용할 때, 자, 이런 방식의 경험과 어떤 이런 개방적인 이런 게 필요한 거죠. 있는 그대로의 나를 수용할 때 변화가 일어난다. 네, 그 아래도 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성격 이론에 대한 19가지 명제. 사실은 이건 이제 뭐 대학원 수업이라면 이 내용들을 다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훨씬 더 전문적으로 로저스의 이론을 19가지 명제로 핵심 요약했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명제 1. 개인은 경험의 세계 내에서 존재한다. 제가 아까 그림으로 설명드렸죠. 한 개인은 경험하는 현상학적 장, 이 속에서 살아간다. 이거는 주관적 현상학입니다. 네. 명제 2. 개인에게 이런 지각된 장은 현실이다. 본인이 현실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본인이 이렇게 지각하는 세계인 것이죠. 3. 조직화된 전체로서 반응한다. 이 개인은 조직화된 전체로서 여기서 반응을 보여요. 자, 유기체를 실현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제가 설명했던 그런 내용들인데요. 5번에서는 욕구, 6번에서는 정서, 동그라미, 7번에서는 내적 참조 틀, 이것이 일종의 참조 틀, 창틀이라고 볼 수 있는데 또는 안경테 이런 것처럼 하나의 생각하는 틀, 방식, 여기가 인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명제 8에서는 자아가 이제 현상학적 경험의 장의 핵심이라는 거고요. 명제 9, 두 번째 줄에 나에 대한 개념의 결부된 가치, 여기다 별 표현해서요. 결국 자아 실현이라는 것은 이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죠. 명제 10에 보면 내사된 가치. 자, 내가 직접 경험해서 찾아낸 가치가 아니고 부모에 의해서 나한테 억지로 주입된 내사된 가치는 어떤 문제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명제 11에 보면
네. 어떤 삶의 경험에 의해서 부인되거나 왜곡된다. 이 부인은 제가 아까 부정으로 설명드렸죠. 네. 나의 경험이 가치 조건화에 걸려서 부정되거나 왜곡될 수 있다. 명제 12, 행동 방식은 자아 개념, 즉 내가 생각하고 느끼는 방식에 따라서 행동하게 된다. 명제 13, 네. 어떤 경우의 행동은 상징화되지 않았던 유기체적 경험과 욕구에 의해서 야기될 수도 있다. 때로는 그냥 상징화되지 않았던, 내가 지금 생각하고 체계화되지 않았던 욕구에 의해서도 행동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네요. 14번에서는 감각과 감정적 경험을 자각하는 것을 부정할 때, 명제 11에서 부인을 부정이라고 했죠. 이때 이제 긴장감이 유발되고요. 명제 15에서 적응은 감각적 및 감정적 경험이 자아 개념과 일치할 때, 일관될 때 충분히 기능하는 사람의 상태가 되겠습니다. 아이고, 이걸 다 설명하려면 여러분들이 너무 어려울 것 같고, 제가 아까 처음에 설명한 그 정도만 이해를 해주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 가치는 대학원 수준에서 볼 수 있는 것이다. 자, 성격평가 기법에 대해서 큐-블루 기법이 나와 있는데요. 네, 자신의 특성을 여러 가지 카드로 이렇게 분류를 해보는 거예요. 자, 성격 이론의 적용, 상담자의 태도 및 특성, 진솔성 또는 일치성,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 공감적 이해. 이 세 가지야말로 상담자가 내담자를 치료하기 위한, 치료적 변화를 위한 필수 요소다. 또는 다른 측면에서 보면 삶의 긍정적인 변화를 위한 필수 요소다.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요. 자, 그래서 전체 활동, 삶의 변화 조건 또는 상담자의 태도, 일치성,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 공감적 이해, 셋 중에 하나를 구체적으로 기술하기 바랍니다. 어떤 구체적인 경험이 있었는지. 440페이지 일치성 또는 진솔성의 예는 예전에 어떤 분이 친구랑 여행을 갔는데 서로 먼저 샤워해라 이렇게 하다가 좀 기분이 상했대요. 근데 친구가 야, 아까 너가 내가 먼저 이렇게 샤워하라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나한테 짜증내고 그래서 내가 사실 좀 기분이 안 좋았다. 그렇게 자기가 기분이 안 좋았다는 것을 부드럽게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진심을 확인하고 대화하게 됐는데 그때 친구가 솔직하게 이야기해줘서 너무 고마웠다. 이런 것들이 진솔성과 관련된 예시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비난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그래서 진솔성은 비난하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 이거는 잘못된 행동까지도 존중해라 이게 아니고 인간 대 인간으로서 한 인간을 존중하고 믿어주는 것. 대부분 이제 어떤 부모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이런 부분하고 연관되어 있고요. 또 인간관계에서도 나를 무조건적으로 절대적으로 지지해주는 어떤 사람이나 그런 사건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공감적 이해는 내 마음을 정말 알아주는 것이죠. 그래서 공감적 이해의 정의를 상담자가 마치 내담자인 것처럼 이란 가정을 잃지 않으면서 내담자의 내적 참조 틀, 그 사람의 생각의 틀을 파악해서 그 사람의 가치나 감정을 되돌려주는 것. 네. 어떤 사람이 정말 너무 힘들었는데 옆에 어떤 동료가 나도 그런 경험이 있어. 그때 정말 힘들었겠다. 이런 식으로 해줬을 때 정말 내 마음을 안아주는 것 같아서 위로가 됐다. 이런 것들이 공감적 이해가 되겠습니다. 일치성,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 공감적 이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셋 중에 하나를 올리고 또 피드백을 3개 남기기 바랍니다. 네, 이것으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